안녕하세요. 네, 일단 형사소송법도 2019년 후반, 2020년 판례를 좀 중심으로 보겠는데, 거기 130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형사소송법에서는 객관식을 좀 정리를 해놨어요.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의 차이는 형법은 판례 하나면 판례 하나 안에서 해결이 되지만, 형사소송법은 뭐 판례 하나 봐봤자 사지선다형 지문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사한 것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비교 정리해서 쭉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페이지 132페이지 공소장 변경과 필요적 이송에 관한 판례 4번. 일단 공소장 변경 단독판사 관할 사건에서 합의부로 공소장이 변경이 되면, 일단 단독 판사는 합의부 관할 사건을 다룰 수가 없잖아요. 반면에 합의부에서는 단독 사건도 다룰 수 있어요. 재정 합의부로. 그래서 일단 단독 판사가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필요적 이송을 두고 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거기서 나오는 판례 중에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합의부 관할 사건이 단독 사건으로 변경이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이제 8조 2항 조문에 없는 내용이에요. 조문에 없는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관할 이 이송은 기본적으로 필요적 이송이 원칙이거든요. 물론 이제 외워놨을 거예요. 뭐 임의적 이송해가지고 뭐 가정법원이라든지 성매매 사건 이외에 이제 현재지로의 이송 이렇게 외워놨을 건데, 이것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알아둘 것은 이송은 필요적 이송의 원칙이다. 이송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만약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입니다. 근데 춘천지방법원으로 내가 이송을 하면은 나는 사건이 없어집니다. 근데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건을 받겠죠? 그럼 거기는 사건이 플러스가 돼요. 어떤 사람은 사건이 없어지고 한쪽은 사건이 생기고, 판사들이 마음이 내가 이 사건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판사들 사이에서 계속 이송을 하고 그러면은 기분이 나쁘겠죠. 아니 쟤는 뭔데 왜 자꾸 이송을 해. 그래서 이런 알력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이송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다만 이제 이것에 대한 예외로 우리가 시험에서 현재지로 이송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현재지가 나오면 할 수 있다로 처리를 하고, 근데 이제 합의부 관할 사건이 단독 판사 관할 사건으로 변경이 되었을 때는, 여기는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로 변경되었을 때는 단독 판사가 합의부 사건을 못하기 때문에 이송을 규정하고 있고, 이게 이제 8조 2항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합의부 사건이 단독 사건으로 갈 때는 법 규정이 없어요. 이렇게 법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부가 단독 판사에게는 보낼 수 없다. 왜? 사유도 없는데 보내면 이것도 알력이 돼요. 그러면 합의부가 어떻게 재정합의부 사건으로 계속 심리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밑에 정리한 것 중에서 2- 동그라미 4번 합의부 사건으로 기소된 후 단독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뭐 재배당이나 이송은 불가능하고 합의부가 계속 심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본문에 다시 132페이지 4번은 이런 거예요. 이제 단독 사건인데, 뭐 거기 마약 매매 이런 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절도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1심에서 절도인데 도중에 합의부로 바뀌었다. 뭘로? 강도로 변경이 돼요. 이렇게 강도로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합의부로 이송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합의부로 이송했는데 이 합의부에서 나중에 가서 폭행협박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절도만 유죄했다고 해보세요. 절도는 이게 원래 단독 사건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야 그러면 합의부로 잘못 보낸 거 아니야? 그럼 항소심부터는 혹은
1심도 다시 단독 판사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살인으로 기소가 돼서 1심에서 살인이 아니라 단순하게 폭행, 폭행치사, 폭행치사는 단기 1년 이상이니까 단순 그냥 폭행,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없다 해서 폭행으로 갔을 때는 항소심도 계속 합의부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가 얘기하는 게 이미 관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판사, 단독 판사와 합의부 관할, 항소심 가면 어차피 지방법원 항소부든 고등법원이든 3명이 하게 되어 있고요. 참고로 합의부의 재판장보다 형사 단독 판사 재판장이 훨씬 더 경력이 오래되고 실제 형사 부장판사로 15년 이상 한 사람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1명이 하나 3명이 하나라고 하는 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번 관할권이 발생하면 나중에 일부 무죄가 나와서 단독 사건으로 변경돼도 이미 적법하게 인정된 관할권에는 영향이 없고 그 상태로 계속 간다. 그래서 거기 표현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서 1심 단독 판사가 사건을 합의부로 결정을 했을 경우 위와 같은 이송 절차는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이송을 받은 합의부가 공소사실 중에 일부 대마매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합의부 관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얘기는 다시 말해서 단독 사건에서 합의부로 바뀌었는데 합의부가 심리한 결과 일부 무죄를 내려가지고 결국은 단독 사건만으로 유죄를 했다. 그래도 일단 적법하게 합의부로 이송하고 합의부가 관할권을 가진 이상 그 이후에는 관할권은 적법하게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자, 133페이지 이제 고등법원의 관할 이전에 대한 재항고. 이게 뭐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관할 이전은 언제 하냐? 관할 지정과 이전이 객관식으로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해설로 가서 관할 지정은 제가 사유도 다 빼버렸어요. 원래 관할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관할권 있는 법원이 없다. 처벌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관할권 있는 법원이 없다. 그러면 관할권 있는 법원을 하나 지정을 해서 처벌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하고자 하는 거니까 검사만이 신청하는 거다. 반면에 이제 관할 이전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혹은 관할권 있는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다른 법원으로 보내는데 이것은 검사도 이해관계가 있고 피고인도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봐두기에는 검사는 이전을 신청해야 된다. 피고인도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서는 할 수 있는데 실전 시험장에 가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라. 그래서 검지를 기억하라 라고 이따가 두 문자로 해놓은 거예요. 검지. 즉 하나 있는 것은 관할 지정이라는 거예요. 검사가 신청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검지에 걸리지 않으면 검사는 신청한다. 피고인도 신청할 수 있다. 검사는 의무이고 피고인은 권한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관할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거기 2- 동그라미 4 아직까지 인용한 사례가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접하는 것이 인용 사례가 없어요. 그냥 관할 이전은 판례 보면 이유 없다, 관할 이전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례 지문으로 나오면은 그냥 관할 이전은 뭐 이유 없다, 대상 아니다, 이렇게 판례 지문으로 가면 돼요. 실제로 이전을 인용한 사례가 있는데 이게 일반에 공개된 판례는 아니에요. 일반에 공개된 판례도 아니고 그 판례 원문에도 일부러 사실관계가 거의 드러나지 않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으면 관할 이전을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광주에서 선재성이라고 하는 부장판사가 이 파산법원에 있으면서 자기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브로커와 연락해서 계속 돈 받고 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아무튼 계속 얘기하면 더 헷갈리니까 불공정 염려가 있다는 게 있는데 시험 수준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실관계가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관할에 관한 결정은 형사소송법 403조 1항에 따라서 여러분 잘 아나요? 관할이라든지 이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 관한 결정은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이외에는 이제 항고가 금지된다. 보통 항고도
금지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조문은 뭐냐면, 이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 뭐냐면, 자, 1심 판결을 내리죠? 1심 판결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빼고 모든 것들이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든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다든지 할 것 없이 웬만한 거 이의 신청을 하면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이게 전부 다 판결 이전에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 종국 결정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재판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직접 불복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몰아가지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서 몰아서 한 방에. 왜냐하면 이렇지 않고 일일이 다 불복하게 하면은 재판이 너무 지연되는 거예요. 이것도 불복하고 이것도 불복하고 독립적으로 불복한다면. 그래서 일단은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요거 하나 있죠. 소년부 송치 결정. 얘는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 아니어서 보통항고가 된다. 이런 식으로 시험 지문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이 소년부 송치 결정은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 아니다. 이 얘기는 이제 종국 결정이다라는 의미인데, 이 종국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 재판을 종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보호 사건을 소년부에서 다루죠. 소년보호 사건은 뭐예요? 소년보호 사건. 소년원 가는 것도 소년보호 사건이죠. 그리고 예로 들면은 뭐 술을 마시고 가출하는 성벽이 있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이런 애들이, 그렇죠? 가출의 성벽이 있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들, 이런 사람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니까 소년보호 처분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소년보호 처분은 공소제기를 하지 않아요.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보호사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최장 10호 처분 가면 소년원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 소년보호 처분은 공소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 얘네들은 공소제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 공판 절차가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정식 절차가 아니니까 자보강도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자백의 보강 법칙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형사법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형사법원은 이제 유무죄 판결을 내리는 형사 절차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 결정이다. 형사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보통항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할 이전 신청 기각결정. 이 사건이 바로 지금도 재판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바로 자기가 치매에 걸리고 또 광주 뭐 이렇게 해서 광주에서 재판 못 받겠다, 서울로 보내달라 신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막 골프장에서 골프 치고 있는데 누가 촬영하고 한 게, 이 멀쩡한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식으로 하냐. 그리고 그때 나온 게 이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해서 기각합니다. 그냥 광주에서 재판 받아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니까 얘는 애초에 재항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한 판시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6번 판례는 아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피고인이 구속된 때 필요적 변호 사건, 필요국선인데 구금을 위한 경우만 말하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136페이지 8번. 국선 변호인 제도가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 취소 사건에서도 인정되느냐. 궁금해서 여러분, 집행유예 취소와 집행유예 실효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어떤 차이가 있나? 했죠? 원래 실효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거. 예를 들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 뭐 고의범 이러면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거고, 취소라고 하는 것은 표현 그대로 재판을 통해야만 재판으로서 취소한다. 이것은
어떤 보호감호라든지 이거 위반 행위가 심대하다. 그래서 재판으로서 그거 심대하다는 건 판단을 해야 되잖아. 이때 취소를 하는 거니까 사실상 결론적으로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실형을 살게 하는 그런 건데, 일단 국선 변호인 제도 같은 경우에는 딱 지우면 이게 또 물이 딱 나올 것 같은데. 헌법 12조 사항이 국선 변호인은 형사 피고인에게만 인정하고 있어요. 조문 자체가 형사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선임 의뢰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일반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가 이제 용어를 쓰자면 자유권적 기본권이고, 이런 신체 자유, 뭐 변호인의 조력 통상적으로 최대 보장합니다. 근데 아마 사회 시간이나 이런 때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국가에 청구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복지 차원에서 인정되는 거, 바로 국선 변호인 선임 의뢰권은 헌법 12조 사항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회국가 이념을 실현하는 거, 실현을 취지로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보충적이고 법이 인정하는 만큼만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자동으로 취소되게 돼 있어요. 보충적이기 때문에. 또한 피고인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만 인정이 되고, 형사소송법 33조도 전부 다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서 피고인 위주로 쭉 설명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외가 있다면 영장 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과 체포구속 적부 신문이 수사 단계에서 인정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고, 그러면 집행유예 취소 사건은 언제 있는 거예요? 집행유예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형 집행 중이라는 거예요. 즉 수용자라는 거예요. 그럼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구금이 되는 게 확실하겠죠. 취소가 된다면 구금이 되겠죠. 근데 이러한 절차에서는 국선 변호인 제도가 조문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만 인정되고, 유죄가 확정된 다음에 할 수 있는 집행유예 취소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선 변호인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시이고요. 이제 9번 판례로 이제 보시면, 그냥 파란색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심 법원에서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서 심신미약 감경을 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자, 1심에서 심신미약 감경을 했어요. 검사만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심신상의 상태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 선정 없이 심리를 진행한 다음에 검사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해서 법정 구속했다. 1심에서 심신미약 감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심으로 갔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뭐 나중에 가서 검사만 항소를 하고, 그래서 뭐 실형을 선고하고 나서 법정 구속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 2심 판결에서는 심신미약이 추지된다. 이미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행태에 비추어서 심신미약이 충분히 추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때도 여기도 필요국선으로 한다. 그래서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된다 해서, 여러분들이 뭐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거의 쟁점 정리했는데, 필요국선 뭐 두 문자도 다 따놓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자, 140페이지 12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일으키는 음양 및 음성, 전송한 성폭력 처벌법 사건과 관련해서 판시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판시 1번에서는 협박죄, 그리고 제가 형법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어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전송한 거. 협박죄하고 어느 게 더 세죠? 협박죄가 더 강합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센 거예요. 긴급체포도 되고 폭행보다 셉니다. 근데 이걸 보충관계라고 얘기를 했고, 먼저 첫 번째 이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도 반의사불벌죄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논점이에요. 모두 반의사불벌죄다. 그리고 이제 설문 2에 가면은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자이기 때문에 변호인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국선 변호사라고 쓰고요. 이 성폭력 처벌법에서 국선 변호사는 검사가 지정합니다. 실제 이게 이제 입법론상으로 문제가 꽤 있는 제도인데, 그러면 검사가 이렇게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사를 지정했다. 그러면 이 변호사들은 포괄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처벌 의사 철회 역시 변호사가 할 수 있다라는 판시예요, 여기서. 그래서 2번에 보면 피해자의 변호사는 형사 절차에 따라 피해자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 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다. 체크. 한 번 더 체크해두고. 그래서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심에서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가 1심 판결 선고 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 취소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판단했다는 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포괄 대리권, 이렇게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도 그 사람이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뭐 고소 취소 다 할 수 있다는 사안이고요. 자, 14번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2016년 판례인데 조금 혼동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이건 설명을 드려요. 제가 이제 가끔씩 얘기하는데, 제가 그냥 농담식으로 그래요. 노량진 학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끔씩은 택도 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한번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영장 있잖아요. 이 영장은 사경이 신청, 검사가 청구한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사경이 청구하고 검사가 신청한다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뭐 틀렸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하면 이게 틀리다고 배우지 않아요? 틀리다고 배우죠.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헌법 12조 3항을 찾아보세요. 헌법 12조 3항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헌법 조문 틀렸다고 지울 거예요? 노량진 강사의 말이 대한민국 헌법보다 중합니까? 에? 야, 이거 헌법 틀렸어. 우리 느님께서 얘기하셨고, 해서 누가 얘기하셨는데,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게 우스운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노량진 학파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이게 왜 맞고, 왜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간 일반 가서 변호사들, 판사들, 검사들 만나서 그런 소리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이게 이제 잘못된 거라는 거죠. 실제로 잘못된 걸 배우고 이게 맞다고 자꾸 강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버려야 되죠, 실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검사가 신청, 뭐 사경이 청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이 중복되니까 형사소송법 조문에는 신청 청구 이렇게 돼 있을 뿐이고, 헌법은 검사의 신청으로 영장을 발부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것들 쓸데없는 것, 사실 이유가 없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게 법이에요. 경찰의 법과 검사의 법, 판사의 법이 다르다면 그건 법이 아닙니다. 독재이고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판력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 바로 통고처분.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조세범 처벌법 16조에 따른 통고처분은 기판력이, 범칙금을 납부해도 기판력이 없는데 그런 종류의 통고처분이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여기 제가 좀 당황을 했어요, 처음에. 왜 당황을 했느냐. 자, 여러분, 살인죄를 통고처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인죄로 통고처분하면은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그렇죠? 통고처분의 대상에서 원래 이제 이 조세범칙 사건이나 관세법 위반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해외에 나갔다 오면은 기본적으로 한 200달러, 이게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바뀌니까 200달러까지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근데 200에서 2000달러까지 그 구간에는 발각이 되죠. 그러면은 일단 세금 내고 훈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공항 같은 데 신고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안 내고 어떤 사람은 이제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와가지고 숨기고, 그래도 웬만하면 봐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 하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는데 왜 나만 하냐, 자꾸 깽판을 쳐요. 통고처분 내려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업자네. 항상 들어올 때마다 옆에 승객들한테 이것 좀 사달라 타달라 해가지고 계속 해와요, 상습적으로. 그럼 이 사람들은 고발하게 돼 있어요, 구간이. 그래서 일단은 그냥 훈방하는 구간이 있고, 통고처분하고 뭐 고발 뭐 이런 게 함께 있었던 데도 있어요. 뭐 어떤 데는 이제 통고처분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통고처분이 안 돼요. 여기는 고발만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넘어가면은 아예 뭐 고발 없이 처벌하는 거. 이 조세범 그 특가법 16조 사안은 뭐냐면, 밀수를 하는데 100억을 밀수했어요. 통고처분 100만 원 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살인죄에다가 통고처분 못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자, 법에 있는 적법한 통고처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범칙금을 납부한다. 그러면 모든 경우에 있어서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모든 경우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실제로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뭐 특가법 16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통고처분의 대상이 아닌 것을 통고처분했다. 이런 식으로. 대상이 아닌 것 통고처분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판례에서 뭐가 일반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뭐 관세법 등에서는 즉시 고발을 한 다음에 통고처분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고발해놓고 너 돈 내면 고발을 효력 없어. 그러니까 돈 내. 국민한테 범칙금 납부하는 것을 강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즉시 고발을 한 다음 통고처분을 못하게 딱 법으로 막아놔요. 그래서 즉시 고발 이후에 통고처분. 여기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무효라고 하는 거죠. 통고처분이 무효이고, 아까 말한 대로 살인죄에다가 통고처분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범칙금을 납부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142페이지의 15번 판례인데, 이건 임의동행에 대해서 최신 판례이긴 하지만 기존에 있던 법리를 그대로 확인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먼저 중요한 것은 처음에 앞에 이 사건이 임의동행이
경직법상 임의동행이 아니라 수사상 임의동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양자의 핵심적인 차이는 여기는 이제 거동불심자, 거동수상자, 거수자, 여기는 이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는 자. 반면에 거수자라고 할 때는, 거동불심자라고 했을 때는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가 애매한 사람이에요. 혐의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이런 애매한 상황에 할 수 있는 임시조치가 임의동행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판례 봤을 거예요. 이미 술에 취한 거, 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미 술에 취한 객관적 혐의가 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도로교통법상의 교통검문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 교통검문은 보안경찰 작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 절차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예로 들면 음주 단속 하잖아요. 일반 음주 단속을 하면 이 차가 술을 마신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모르고 그냥 일괄적으로 단속합니다. 예방작용이에요. 예방작용.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아니, 저 사람 지금 술 먹고, 연예인들이 가끔씩 술 먹고 걸리는 게 뭐냐면, 술집에서 술 먹고 차 운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봐요. 연예인이니까 누구 음주운전한다 해가지고 112 신고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뭐 이름을 말하기는 그렇고, 뭐 따랑은 돌아오는 거야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실장님이 하나 있어요. 근데 누가 보고, 야, 저기 권 누구 술 먹고 간다 112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추적을 합니다. 그 차를 세워서 음주 단속하려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수사작용이라는 거예요. 구체적 혐의를 전제로 하는 건 수사작용이다.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는데 막 비틀비틀 차선 막 넘나들고 술 먹은 것 같아. 그래서 112 신고하죠. 그러면 그 차 세우는 것은 수사작용이지 교통검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 보면은 이 마약류와 관련해서 투약 혐의에 대해서 나오면은 경직법상 임의동행이 아니라 수사상 임의동행이다. 이런 게 첫 번째 출발이고, 다만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수사상 임의동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동행거부권을 고지하거나 자유로운 이탈 퇴거권을 보장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동행이 이루어졌으며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된 경우라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법률은 경직법상의 임의동행이 수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비록 경직법상 임의동행으로 봤지만 그런 논리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머지 정도에서 그 다음에 있는 것들도 다 있었던 판례죠. 임의제출 같은 거 절대 쉽게 봐서는 안 되고, 어떤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강제적 압수가 행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출의 임의성에 대해서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17번 스피커폰을 통한 감청. 이건 유명한 거니까, 대화자가 둘이 A와 B가 대화를 하면서 일방이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했을 때, 이 통비법에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타인 간의 대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지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화자가는 나와 상대방, 타인과 타인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 사이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리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제3자가 일방의 동의를 얻어서 대화자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하거든요. 제3자가 일방의 동의를 얻어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청취하는 거.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것은 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래서 제3자가 뭐 갑이 A, 상대방 뭐 B 이렇게 해서 A의 동의를 얻어서 둘의 대화를 들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를 지득하는 게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가끔씩 보면은 갑이 녹음을 하는 거냐 A가 녹음을 하는 거냐 이걸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둘이 대화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갑이 녹음할 수 있겠나요? A가 누르는 거 아니에요, 통화 녹음 버튼은. 근데 A가 눌러도 이건 갑이 누른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갑이 시켜서 한 거니까. 누가 눌렀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사안은 A, B가 대화를 하면서 스피커폰으로 이제 틀어놓고 하니까 그 핸드폰으로 녹음한 게 아니라 이 스피커폰의 통화 내용을 갑이 별도로 녹음을 한 거 똑같다. 그래서 제3자가 대화자 간의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몰래 취득한 것이 돼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고. 자, 18번 판례는 이거는 이제 시험 지문에 기출 지문에 한 번씩 나오니까 아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면서도 아는 학생들이 있어요. 답만 맞추면 되죠. 그래서 거기 표현이 줄침 부분 1번에 통비법 3조 1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다. 이 표현,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안이냐면 밑에 판례설에도 있는데, 당시에 이제 정수장학회가 뭔지 알아요? 정수장학회. 박정희의 정자, 유경수의 숫자를 따서 이 정수장학회가 있어요. 이 정수장학회 유경재단, 유경수 여사의 이름을 딴 건데, 이 정수장학회가 원래는 일반 복지단체 것인데 이걸 유신정부에서 뺏어온 겁니다. 강탈을 해온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영남대학교를 가지고 있고 MBC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MBC의 대주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정수장학회 당시 재단 이사장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가져가고 또 혼인관계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한겨레 신문 기자 갑이 전화를 합니다. 그 재단 이사장 최필립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저는 한겨레 신문 기자인데요, 지금부터 대화 내용을 녹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몇 마디 하고 전화를 나 전화 끊겠다 얘기를 하는데, 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조작 실수로 계속 연결. 그래서 계속 연결이 됐는데 요 안에서 나머지 사람들 BC 이진숙 당시 MBC 사장, 방송통신위원, 이 사람들이 대화하는 게 계속 녹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 MBC 노조원들을 탄압을 이렇게 해서 파업하는 걸 어떻게 하고, MBC를 이용해서 당시에 자유한국당 어떤 선거운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총선에서 MBC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엄청나게 놀라운 얘기인데, 이 사안에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이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예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그래서 당시 MBC 기사는 처벌받고, 이 사람들은 처벌도 안 받죠. 처벌도 안 받고 그냥 조용히 묻히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이제 참고로 하나만 더 알아두면은 거기 이제 앞에 있는 표현이 이거예요. 그 줄침 부분으로 해서 통비법 3조 1항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한다. 여기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고, 이 사람이 이제 통비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데, 참고로 계속 녹음한 거, 이 계속 녹음한 게
자귀이냐 부자귀이냐. 가만히 내버렸다는 점에서 부자귀다. 아니다. 이것은 녹음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자귀다. 자귀로 봐요. 자귀로. 이 보람의 사건에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에도 그렇고 어떠한 행위가 자귀이기도 하고 부자귀이기도 한 경우 자귀로 보겠다. 이걸 이제 학설로 자귀 우선 부자귀 보충설이라고 하는데 자귀에 의한 통비법 위반이다. 자, 그 다음에 148페이지. (21번은) 뭐 잘할 거예요. 후방 착석 요구가 변호인의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했다. 형사소송법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변호인이 가지는 피의자, 피고인, 미결 수용자와의 접견교통권, 이 부분은 이제 형사소송법 34조에 의해서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상 권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게 원칙인데, 사실은 이렇게 법률상 권리일 뿐이다 라고 하는 유례가 있어요. 원래 이 사건은 사실 변호인이 가지는 피의자, 피고인을 만날 권리, 이 반면에 우리가 피의자,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우리가 시험 나오면은 잘 틀리는 게 뭐냐면은 얘를 안 써준단 말이에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과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이고, 그래서 실제 접견 중인 경우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일반적 제한은 가능하다. 법률로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과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변호인이 가지는 변호인의 피의자, 피고인 과의 접견교통권, 그게 밑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인데, 사실 아래쪽이 원래 나오게 된 유래가 뭐냐면 교도소에 가죠. 그러면 변호사들은 교도소 출입증 발급이 자유로워요. 그럼 변호사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하냐면 교도소 들어가가지고 아무나 막 접견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 막 되는 거예요. 오늘 몇 번? 누구? 오늘 누구? 자, 오늘 503번 접견하겠습니다. 그럼 접견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대화하다가 한 건씩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한다면 변호인들이 와서 밤낮으로 신청할 거 아니냐. 헌법상 기본권 최대 보장하다 보면. 그러면 교정당국이 운용될 수가 없다. 이걸 좀 막아달라. 그래서 법률상 권리일 뿐이라고 하고, 헌재도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정책적 판단이라고 해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법리 판단뿐 아니라 어떤 정책적 판단 기능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법률상 권리라고 하는데, 사실상 보장되는 것은 위쪽하고 거의 다 똑같아요. 실제로 법률상 권리로서 법령으로서 제한하지만 형사소송법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헌법상 기본권과 차이가 없게끔 쭉 유도를 하는데요. 다만 이제 법률상 권리이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이 핵심 내용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체포구속 적부심에 참여할 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및 형사기록 열람 등사 청구권까지. 그냥 이 정도까지만 쓰겠습니다. 체포구속 적부심에 들어가려고 하면 최소한 영장 청구서라든지 피의자의 진술, 고소장 등을 좀 봐야 되는데, 이걸 봐야 조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연타로 이렇게 이어서 나온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은 피의자 신문 과정에
이렇게 참여한 변호인의 변호권. 여러분, 변호인의 변호권이 일반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그냥 이 정도만 기본권이라고 하지만 사실 피의자 신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동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자백이 청취되는 절차예요. 형사 절차에서 중요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경찰 단계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봅니다. 범행이 일어난 직후 범행을 은폐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말 맞출 시간 여유가 없을 때 행한 진술 신빙성이 높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게 변호인으로 선임될 자의 접견교통권. 지금 변호인으로 선임될 자, 사실은 이제 최초 접견권이에요. 지금 경찰서 유치장들이 이제 지금 다시 조용해졌는데 작년에는 난리가 아니었어요. 법무부에서 맨날 감찰 내려오고 경찰청에서도 내려오고 계속 내려오고 인권위에서도 내려오고. 왜냐하면은 변호사를 처음 만날 때 그때 변호인을 선임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신뢰관계도 확인하고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저녁 7시에 접견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검사가 조사 예정이라며 거부를 한 사안입니다. 변호인으로 선임될 자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검사 피의자 신문해야 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막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해요. 바로 최초의 접견할 권리. 변호인으로 선임될 자가 최초의 접견할 권리. 이 정도가 이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고, 기타 이제 용산 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형사기록 열람 등사 청구권을 얘기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 선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그래서 후방 착석 요구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옆자리에 앉는 것, 뭐 뒷자리에 앉는 것보다 뭐 옆자리에 앉는 게 수사방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더 큰 게 아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했다. 이 기본권이다. 우리 기출도 된 바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예외적인 기본권이라고 하는 건 알아두시고요. 22번 판례는 출제될 게 상당히 많은 판례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417조 준항고,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준항고가 있는데, 뭐 압수에 관한 처분, 변호인 참여 제한 조치, 조치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 접견교통권 침해가 구금에 관한 처분으로서 준항고가 많이 되는 것들이죠. 근데 실제 구속영장 발부,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는 거, 압수수색영장 발부, 기각 이런 것들은 준항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 압수 절차나 체포 구속 절차에 준항고가 의외로 많이 나와요. 예전에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체포하는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서도 체포 과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수사상 준항고가 제기된 바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 위원장을 잡기 위해서 1층부터 7층까지 모든 직기를 다 때려 부셨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다라고 해서. 이게 구금에 관한 처분이 돼요. 구금에 관한 처분. 그러니까 꼭 구금에 관한 처분이 구속영장 발부 자체는 안 되지만 그와 관련해서 나오는 것들. 압수수색을 하면서 가혹한 행동을 한다. 이것도 수사상 준항고로 다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 구금에 관한 처분으로서 수갑 해제 요구. 요구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거.
이것도 아마 무죄 추정과 관련해서 요즘은 조금 출제가 멀어졌는데 옛날에 포승이나 수갑,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도주의 염려가 없으면 포승이나 수갑을 해제해야 된다, 이런 헌재 결정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슷하게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수갑 풀어달라 얘기했는데 이걸 거절했다. 구금에 관한 처분으로 수사상 준항고가 된다는 게 148페이지 왼쪽. 자, 이 판례하고 쉴 거예요. 졸립죠? 뭐 옷 뒤집어 입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건 알잖아요. 검사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은 원래 신문 후 의견 진술이잖아요. 신문 후 의견 진술인데 기출 지문에도 있는데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집어넣게 돼요. 언제라도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요. 그래서 149페이지에 뭐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신체적, 심리적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이고, 다만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 형 집행법에 규정된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구금된 피의자가 형 집행법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보호장비를 착용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검사는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를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해야 된다 했고, 3번으로 내려가서 바로 243조의 이 사망 단서는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적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 사경의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자, 이 표현, 고성, 폭언 등 그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또는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까지 원칙적으로 변호인에게 인정된 권리에 해당하며 신문방해행위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밑에 단지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정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일단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고성, 폭언 등, 그리고 뭐 반복적으로 하는 거, 뭐 이렇게 그 검사 당신 막 이렇게, 특히 전관 검사들 있잖아요. 전관 검사들은 또 검사들을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들 검사들이 요즘에 난리가 많이 있죠. 제가 보면 더 많이 혼나야 되는데 검사들의 그래도 한 80%는요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검사들이 정치라고 하는 거, 출세, 성공, 이런 목표 지향을 가진 사람은 아주 정치적이고 사실 하는데, 하긴 나중에 경찰 실무에서 보게 되면은 검사들이 다 싫을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것들, 경찰하고 마주치는 것들 이외에 검사들이 한 70% 정도까지는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살아요. 근데 또라이들이 있는 거죠. 엄청나게 이제 권한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그래서 아까 말한 그 70% 같은 경우는 검사청에서 조사받으면 검사를 되게 친절하게 잘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피고인들한테도 변호인,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 해라. 돈 없는데 굳이 사선 변호인 할 필요는 없고 국선 변호인도 요즘 잘한다.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한테도 뭐 지금 검찰에서 별로 조사하는 게 없어요. 경찰에서 조사하잖아요. 검사 피신 조서의 90%는 이렇게 써 있어요.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함. 검사 작성 피신 조사라고 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과 동일함. 그러면 와가지고 뭐해? 검찰청에 오면은 자술서 쓰라 그래요. 그렇죠? 학생같이 검찰청 가니까 자술서 쓰라고 하죠. 그렇죠? 그냥 자술서 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가 다예요. 그리고 면담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하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검사들이, 우리가 외견상 볼 때 심약한 검사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공부 잘하고,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이런 학생들 대부분 어때요? 저처럼 조용조용하고 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쵸? 왜 웃어? 그 뒤에 이력 봐야 나 서울법대 나온 사람이에요. 되게 순한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조용조용하고. 그래?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거야. 어이! 검사님 그러면 안 돼! 어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쵸? 이렇게 센 변호사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고성이라든지 폭언 정도까지 나오는 것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만큼 심약한 검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검사도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건 안 된다. 이게 지문으로 내기가 좋아요. 지문으로. 고성 폭언이라든지, 고성 폭언은 눈에 너무 띄지만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방식이 부적절,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할 때는 제한할 수 있다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